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김정희입니다.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이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죠. 그런데 가끔 통장 정리를 하다 보면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처음 들어갔던 그 집 말입니다. 29살이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저보다 2살 많은 은행원이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둘이 열심히 벌면 작은 전셋집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2달쯤 앞두고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신혼집은 해주신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혼수와 가전제품을 준비하고 남은 돈까지 신혼 살림에 쓰라며 제 손에 쥐어주셨죠. 그래도 집에 들어간 돈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늘 감사했습니다. 이사하던 날에도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베란다 창문부터 욕실 수도까지 직접 살펴보셨죠. 이 집에서 둘이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물었을 때도 별 생각 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어머니는 자주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냉장고 안에 반찬이 들어있기도 했고 빨래가 개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집까지 마련해 주신 분인데 이 정도 관심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혼생활이 6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제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혼자 좀 와라. 남편도 같이 갈까요? 아니,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도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댁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고맙기만 했던 그 집이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빚이 될 줄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왔니? 앉아. 차부터 마셔. 거실에는 따뜻한 차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자꾸 테이블 위 하얀 봉투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그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희야,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 위에는 생활비 지급 약정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줄을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매월 1일 100만 원 지급. 더 놀라운 건 그 아래였습니다. 지급 종료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 해줬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생활비를 조금 보태달라는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을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매달 계속 드리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은행에 이자 낸다고 생각하면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는 걸까? 남편도 알고 있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민수한테는 벌써 얘기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다음 말은 더 뜻밖이었습니다. 민수도 당연하다고 하던데. 저는 시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함께 의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약정서를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민수 씨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정희야, 사람이 받은 게 있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선물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날 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있었어?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 하나로 저는 이미 대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지? 제가 다시 묻자 그제야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 알고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해줬잖아. 100만 원 정도 생활비 드리는 게 그렇게 이상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도 컸지만 더 서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어머니와 이야기를 끝내놓고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보내야 할 사람이 되자 저더러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사는 집이잖아. 이런 건 나하고 먼저 의논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해? 집은 받고 돈은 못 드리겠다고 해?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비와 보험료, 적금이 빠져나간 통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더구나 언제까지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약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셔. 이번 달 건 오늘 보내드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송금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듯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짧은 문구 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돈을 보낸 순간 고마움을 갚았다는 생각보다 무언가를 빼앗긴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잘 받았다. 딱 4글자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1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야. 잠깐의 침묵 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는 알고 있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달에 100만 원은 한 번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반복될 약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매달 1일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6달쯤 지나자 계좌번호를 보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더 서러운 건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보냈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누이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도 올해는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여유가 좀 없어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가 돈 아까운 줄은 알아.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까지 해줬는데 생활비 100만 원 주는 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몰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바라봤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이야,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돈을 아까워하는 며느리가 되어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까 아무렇지도 않았어? 남편은 운전대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그냥 좀 참지 그랬어.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결혼 전 아버지가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보태주셨던 그 돈은 정확히 어디에 쓰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친정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던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손에 기름때가 마를 날이 없던 분이셨죠.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아버지는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사는 집에 조금은 보태고 싶었다. 통장에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혼수와 신혼살림에 들어간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아서 했고 저는 회사 일에 치여 계약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셨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때 아빠가 준 돈 기억나?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몰라? 내 신혼집 잔금 치를 때 보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금이라고? 전화를 끊고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살 때 우리 부모님 돈도 들어갔어? 남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대답 대신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서랍을 뒤지다가 결혼 당시 사용했던 통장을 찾았습니다. 빛이 바랜 거래 내역 사이에 큰 금액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을 해줬잖아. 남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 해줬잖아. 그 말을 믿고 저는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생활비 지급 약정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을 처음부터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 시어머니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남편은 지금까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요. 며칠 뒤 저는 반차를 내고 예전에 신혼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10수년이 지난 일이었지만 다행히 당시 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통장과 오래된 계약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집값 전부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은 혼수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 잔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모았던 돈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가장 큰 돈을 보태신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 집을 해줬잖아. 그 말 때문에 저는 몇 년 동안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친정아버지 통장을 보여주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남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태준 건 사실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많이 보태준 거랑 집을 전부 해준 건 다르잖아.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도 들어갔어.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매달 100만 원 보내는 걸 보면서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보낸 이체 내역까지 꺼냈습니다. 100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된 기록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두 합산한 숫자를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억울했던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저만 모른 채 몇 년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얀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통장 사본과 집 계약 서류,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을 차례대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금액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하얀 봉투를 밀어놓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그 봉투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놓을 차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거실에는 남편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돈 얘기라더니 무슨 일이니?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통장 사본과 아파트 계약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낸 이체 내역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마지막에 놓인 계산서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집값이라고 하셨죠? 그럼 오늘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고요. 제가 확인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이 집 잔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집값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값 전부를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과 평생 빚을 갚으며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낸 생활비 총액이 적힌 종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돈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저도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 부모님 돈 들어간 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말 안 했어.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모든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활비 약정서를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서명하지 않은 채 보관했던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반으로 찢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이지 채무자가 아니에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찢어진 종이만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늘 두렵기만 했던 다음 달 1일이 그날만큼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침묵했던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처음부터 하나씩 꺼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힘들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 아내인데 왜 항상 마지막에 알아야 했는지, 왜 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한테 받은 게 크니까 거절하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 저는 그날 남편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몇 년의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관련된 돈은 액수가 크든 작든 반드시 둘이 먼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떨렸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문구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가족으로서 도울 수는 있지만 매달 정해진 돈을 보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요. 처음 몇 달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어머니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억지로 관계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혼자 결정하지 않았고 작은 일이라도 먼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시작할 때 모아둔 돈을 꺼내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매달 1일이면 1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월초가 되면 저는 제 통장을 보며 이번 달에는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계속 참기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마 나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겠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마움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고마움이 누군가의 삶을 평생 붙잡아둘 권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가족이라서 참아야 하는 순간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제 삶의 문을 제 손으로 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어디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